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물리과의 이윤경입니다.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 논술 물리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물리문제 해설의 출제 의도는 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또 평가하고 또 어떻게 그 두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물리문제 지문을 보면 두 개의 제시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량에 대한 정의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단락에서는 운동량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우선 문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수철 K인, 용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물체 1이 X 길이만큼 이렇게 압축된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 이와 같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맞은편에 이렇게 물체 2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그 물체 2를 지나게 되면 여기 호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이고 이 각도가 60도인 이렇게 호 형태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1번 문제에서는 이 용수철이 이렇게 탄성 에너지에 의해서 물체 1이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 2와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 물체 2가 운동하게 되겠죠. 그럼 이 호의 이쪽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게 되는데, 이 호의 경로를 넘어서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기 위한 최소한의 x 길이는 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1번 물체와 2번 물체의 충돌을 할 때 여기서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이라는 것은 운동 전후에 에너지 손실이 없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 물체 1이 탄성 에너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 운동 에너지는 물체 1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성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하게 되면 속도를 갖는데 그게 V1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V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제시문 2에 따라서 탄성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 전환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KX 제곱입니다. 이런 관계식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체 1이 탄성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쭉 운동이 와서 물체 위와 탄성 충돌을 하게 되죠.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충돌 전후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운동량 보존식이 M1, V1은 충돌 후에 물체 1과 물체의 속도를 각각 V1 프라임, V2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2라는 것은 물체 2의 질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M1의 V1의 제곱은 M1의 2분의 1의 V1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2의 V2 프라임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두 식이 존재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물체 1과 물체 2의 질량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M1과 M2는 같게 되고요. 그러면 식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풀게 되면 M2 프라임은 V1이 되고 V1
원 프라임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후에 물체 1은 충돌 후에 그 자리에 정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체 2는 충돌 후에 V1의 속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물체가 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운동하게 되는데, 요 호의 끝점에 도달하는 그때 도달하게 됐을 때 그점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 본다면 mg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mgr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충돌 후 이 물체 2의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다 보존이 되게 되기 때문에 보존이 되어서 2분의 1의 m1 또는 m2 v 충돌 후의 속도가 v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 제곱, 이게 바로 2분의 1의 mgr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 물체 2가 이 호의 끝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올라가기 위한 그때 관계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 질량 1과 m1과 m2는 같기 때문에 곧 이 식은 2분의 1의 kx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즉 x가 이 관계식을 풀면 루트 k의 mgr 이상 크게 되면 물체 2가 충돌 후에 이 호를 빠져나가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탄성 충돌일 때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은 상황인데 이 물체 1, 2가 충돌할 때 탄성 충돌이 아니라 두 물체가 합쳐서 운동하는 비탄성 물체의 운동에 대한 충돌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돌 전후의 운동량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V1으로 되고 그 다음에 M1과 M2하고 충돌 후에 속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1, 2의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1과 M2 질량이 다 같기 때문에 V1은 2의 V의 1, 2 프라임,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충돌한 후에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분의 1의 M1 또는 M2 비탄성 충돌이 합쳐서 가기 때문에 두 개가 2가 되죠. 2 M1의 V 1, 2 프라임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이 두 물체가 합쳐서 이 끝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두 다 끝점에 도달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로 100% 전환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2m의 gr이 됩니다. 그렇죠? 이 식이 오게 된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m의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이 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과 똑같이 여기서도 2분의 1의 m1은 v1의 제곱, 2분의 1의 kx 제곱 관계식은 동일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활용해서 V1, 2 프라임을 이 식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V1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만족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4의 루트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식으로부터 이와 같은 식을 보면은
V1으로 이제 두 번째 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4분의 1의 M1의 V1의 제곱,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MGR이 되게 됩니다. MGR. 즉 위의 식으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의 KX제곱이란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 식과 같게 되겠죠. 4분의 1의 M1의 V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물체 2가 호의 길이를 넘기 위한 최소 조건은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의 루트의 K의 MGR.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탄성 충돌일 때 물체 2가 충돌 후에 호의 길이를 넘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비탄성 충돌할 경우에는 용수철의 압축 길이가 탄성 충돌할 경우에 비하여 2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돌 후에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용수철 압축 길이가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와 같이 역학의 기본이 되는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 그리고 충돌의 종류를 활용하여서 활용하는 문제를 냈고, 이로부터 물리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 생명과학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자연계 논술 중 생명과학 분야는 고교 생명과학 1 및 그에 준하는 내용을 출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논술은 고등학교 생명과학 1 과정에서 학습하는 유전의 기본 원리와 유전 물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유전자의 기능과 이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동시에 생명과학 연구의 기본 방법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 연구 내용 이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와 다에서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1 교과서 중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서 발췌한 제시문으로 각각 유전 원리와 돌연변이, 그리고 유전 물질, 즉 DNA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기본 원칙에 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시문은 고등학교 생명과학 1 교과서에서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생명과학 문제 1번은 건강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자매 중 동생에게서만 림프구 계통 세포의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했다면, 이때 부모의 생식세포의 유전적 이상 여부를 예측하고 동생에게서만 백혈병이 발병한 유전학적 이유 2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하나의 수정란이 나눠지면서 발생하므로 언니와 동생은 동일한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쌍둥이의 부모님의 생식세포에 림프구성 백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동생에게서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일어날 가능성으로는, 첫째, 제시문 가에 언급된 것처럼 백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제시문 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제시문 다에 의하면 유전 물질인 DNA는 뉴클레오솜의 형태로 존재하며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어 응축된 부분의 DNA는 발현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유전자 염기 서열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동생의 뉴클레오솜 구조에 이상이 생겨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억제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지나치게 응축되어서 발현되지 않거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응축되지 않아 발현되고 있을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생명과학 문제 2번은
새롭게 개발된 항암제 KU2017의 동물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이 신약 효능 실험의 디자인과 생물학적 논리에 대해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언급되었듯이 독립변이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며 종속변이는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 즉 실험 결과에 해당합니다. 우선 실험을 살펴보면 이 신약 효능 실험의 독립변인 중 조작변이는 신약인 KU2017의 투약 여부이며 실험 결과인 종속변이는 암세포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4마리의 쥐에서 KU2017 투약 이후 암세포의 크기를 측정했는데 약 980세제곱밀리미터에서 1400세제곱밀리미터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투약 후 암세포 크기는 평균 약 1140세제곱밀리미터 정도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암세포 크기인 1500에서 1800세제곱밀리미터보다 작기는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조작변인을 변화시킨 실험군만 존재하고 대조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조작변인을 변화시키지 않은 대조군의 암세포 크기가 있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약 투약 전의 암세포 크기와 비교를 하거나 혹은 신약 대신 효과가 없는 위약 투약 후에 암세포의 크기와 비교를 해야 신약 KU2017의 효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생명과학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 수학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과대학 수학과 고성훈입니다. 저희 문제는 제시문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제시문 1번에 해당되는 문제 1과 문제 1의 2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 이른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을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거리의 비가 1대1이 되면 그거는 원을 정의하지 못하고 그 주어진 두 점에 대한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1의 1번은 1의 1번에서 L은 선분의 2B의 수직이등분이라서 그 방정식의 x는 3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ST는 뭐 계산을 해보시면은 정말로 원이 되는데요. 이 t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요. 그런데 또 잘 관찰을 해보시면 그 원은 특히 주어진 두 점을 이 b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끝점이 되는 그러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외분하는 점이 지금 이 그림은 없는데요. 이 b 쪽에 가까이 있는데요. 그 점의 x좌표를 구하면 이것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단답형 문제 1의 1에서 이 직선하고 x좌표가 이게 지금 끝점인데요. 이 원의 끝점인데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나지 않으려면 이것이 3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시면은 t는 5보다 크다가 되고, 그래서 1의 1번의 답은 t는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제 문제 1의 2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st라는 원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걸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끝인 그런 원이 되므로 중심의 좌표는 이것이고요.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주어진 직선이 이 원에 접하게끔 되는, 접할 때의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원이 지금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이 주어진 직선과 접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이 방정식을 만들면 이러한 식이 되고요. 이 t의 값은 해가 두 개 있겠지만 지금 t는 이 b를 나타내므로
양수여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t는 3이고 따라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t는 루트 3이고요.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고 따라서 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1의 1과 문제 1의 2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시문 2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차 방정식의 근을 삼각함수로 표시하는 것과 또 3차 방정식의 근의 근사값을 찾는 문제인데요. 지금 주어진 3차 방정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 요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빨간 건데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대략 빨간 것이 되므로 그러면서 근이 3개 있게 되는데요. 제일 큰 근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 그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므로 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근의 위치 관계가 사이값 정리하기 하면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제일 큰 근의 제일 큰 양수근의 뭐죠? 정수 부분은 얘가 2를 넘지 못하고 1보다 크므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단답형 문제의 답이고요. 2의 2번보다 2의 3번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의 3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2의 3번은 지금 이 베타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양수근 중에 작은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음수근일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의 풀이의 결과로는 이렇고 베타의 지금 소수점 아래 첫째 값을 모릅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를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것의 반인 2분의 1에서의 값하고 또 0하고 2분의 1하고의 반인 4분의 1에서의 값을 또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분의 1에서의 값은 음수고 4분의 1의 값은 양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요것은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것의 소수 첫째 자리를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근 베타는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음을 압니다. 그런데 4분의 1은 소수점 0.25이고 2분의 1은 0.5이므로 아직까지 지금 요것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2, 3 또는 4라는 건 알죠. 그래서 지금 직접 0.3에서의 값과 0.4에서의 값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0.3에서의 값은 이렇게 되고 0.4에서의 값은 이렇게 돼서 0.3에서는 양수, 0.4에서의 값은 음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요. 그러니까 이 베타, 요것이 베타인데요. 베타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는 0.3, 아니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의 3번의 풀이이고요. 문제 2의 2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설명할 때에 있었던 그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었는데요. 제가 베낄 때 잘못 베껴가지고 지금 다시 고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까지 제가 설명드린 문제 2의 1하고 문제 2의 3의 설명에서는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이렇게 바로 잡아놓고 문제 2의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2의 2번은 이 방정식의 근을 이런 꼴로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3차 방정식의 근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드리겠지만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3차 방정식이 좀 특별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맨 처음 풀 때처럼 이것이 지금 요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래서 이것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는 것은 압니다. 근데 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1보다 작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A가 2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는 녀석이 지금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 여기 이 방정식의 x자리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인 세타에 관한 3차식이 되었지만은요. 사인의 3배각 공식을 쓰면 이게 지금 3배각 공식을 쓴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3승 세타를 여기다 넣으면 이 방정식이 굉장히 특별한 방정식이래 가지고요. 잘 정리가 돼서 사인 세타 값이 없어지고 사인 3세타만 남아서요. 이런 방정식을 얻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방정식이 특별한 방정식이라는 것은 지금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잘 지워져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방정식을 풀면 3세타는 이래야 될 것이고요. 이건 쉽죠? 그러니까 또한 세타는 이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답들은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맨 끝에 것은 2 사인 마이너스 18분의 7파이인데 그것은 뭐 이 값이나 똑같은 거는 수험생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요. 예, 그래서 문제 2의 2번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화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허용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모의논술 화학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논술을 풀어보시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화학 1 교과과정의 바탕을 두고 제시문도 전부 다 화학 1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평이하게 출제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고자 이번 모의논술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루이스 전자식 아시죠? 루이스 전자식하고 전자쌍 반발 이론의 바탕을 둬서 분자 간의 어떤 결합 길이라든지 입체 구조, 그리고 그 루이스 산염기의 개념에 대한 이해, 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분자 간 인력에 있어서 수소 결합이 미치는 영향, 그거를 DNA라고 하는 핵산 분자를 응용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제시문은 루이스 전자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루이스 전자구조로 우리가 공유 결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공유 결합을 설명하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의 개념. 우리가 산염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확장된 산염기의 개념으로서 루이스 산염기의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제시문은 벤젠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벤젠 구조라고 하는 게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아니고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동일한 결합이 6개가 벤젠 분자 내에는 존재하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명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제시문을 보시게 되면, 다 제시문은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이죠. 전자쌍 반발 이론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분자 구조, 분자의 입체적인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 제시문에서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 라 제시문은 핵산의 구조입니다. 핵산의 구조를 기본적인 골격 구조와 그 다음에 그 골격 내에서 핵산의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인 염기 부분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DNA에서 이들 염기들 사이의 수소 결합 양상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 1과 문제 2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을 보시면 루이스 구조식과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SO3 그리고
SO3 2-이온의 각 경우에서 결합 각도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에서 S 원자와 O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S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SO3 같은 경우에 O가 원자과 전자가 역시 6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O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O 원자는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하죠. O 원자는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합니다만은 S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O 원자의 전자를 이렇게 더 줘야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원자가 다 옥텟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결합 구조로, 결합선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유 결합상이 두 개가 있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중결합으로 나타내죠. 예.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 이중결합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자가 꼭 이 산소가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공명구조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 구조와 또는 이 세 가지 구조가 공존하는. 근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 구조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세 가지 구조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물질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결합은 이중결합과 단일 결합의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러한 결합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중심 원자인 황 원자의 경우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이 분자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평면 삼각형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평면 삼각형 형태가 될 겁니다. 자, 평면 삼각형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얘가 이중결합이고 얘가 단일 결합인 게 아니라 이 모든 결합이 전부 다 이중결합과 단일 결합의 중간 성질에 해당하는 동일한 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결국은 뭐겠어요? 정삼각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삼각형 형태. 자, 그래서 SO3의 경우에 O와 SO 사이의 결합 각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120도가 나와야 맞는 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SO3-의 경우에는 E-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더 추가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자 가전자 6개에다가 추가로 전자를 두 개 더 가져왔어요. 자, 그랬을 때 O를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루이스 전자식 구조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온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가로를 해주고 여기에 그 전하량을 적어주는 게 일반적인 표현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모든 원자가 각 주변에 8개의 전자, 즉 옥텟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게 다 단일 결합이 되겠죠, 그죠? 이게 전부 다 단일 결합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단일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이것은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될 수가 없죠. 원래 정사면체 구조에서 유래를 했는데 정사면체 구조의 한 꼭지점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삼각뿔형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정사면체라면 이 각도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09.5도가 나와야 되죠. 109.5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반발은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위축되게 되겠죠. 조금 더 위축되게 되니까 아마도 정확하게 각도가 몇 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9.5도보다는 약간 더 작은 각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합 길이는 어때요? 이 결합 길이는 온전한 단일 결합이에요. 여기에는 전혀 공명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중 결합의 성질이 섞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중 결합하고 단일 결합 중에 누가 더 깁니까? 단일 결합이 더 길죠. 이중 결합보다. 자, 그러니까 SO3하고 SO3 이 마이너스를 비교를 했을 때 결합 길이는 누가 더 길겠어요? 온전히 단일 결합인 이 경우에 S와 O 사이의 결합 길이가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중 결합의 성질이 약간 섞여 들어간 요 SO3S의 SO 결합 길이보다 더 길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의 풀이를 해봤고요.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NA나 RNA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불러요. 즉 뉴클레이크 애시드다, 즉 애시드, 산이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산이라고 부르느냐? 이 핵산 분자들이 기본 골격은 요 인산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인산. 예. 그럼 도대체 요 핵산의 한 부분인 염기들이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왜 염기라고 부르냐 이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핵산을 핵산이라고 부르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왜 이 핵산의 한 부분인 이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을 왜 염기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유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문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염기들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소 원자를 받을 것인가, 또는 수소 이온을 받을 것인가, 또는 OH- 이온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가 기본 알고 있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이론이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이론으로는 도저히 염기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루이스 산염기의 정의를 적용을 하게 되면, 루이스 산염기는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물질, 그 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위에 이 네 가지 염기들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질소 원자가 이 분자 내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질소 분자들은 여러분들이 루이스 전자식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 모두 다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공유 전자쌍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다. 즉, 그로 인해서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한 루이스 산염기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DNA는 이제 이중나선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나선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요 염기들 사이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DNA 이중나선은 온도를 아주 높이게 되면 단일 가닥으로 풀려버려요. 그때의 그 최소 온도를 우리가 TM, 멜팅 템퍼러처라고 그러는데, 자, 만약에 DNA에서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TM 값은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감소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TM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 단일 가닥들끼리의 결합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단일 결합들끼리 결합이 강하면은 그 분자 간, 사슬 간 결합이 강하면은 그 결합을 끊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TM 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2에서 보시다시피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2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림 2에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할 때 수소 결합을 2개 끊어내는 데보다는 3개 끊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접근 방법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G와 C의 함량이 많을수록 DNA의 이중 결합에서의 수소 결합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수소 결합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TM 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학년도 모의논술 화학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